본주 학원, 새 옷을 입은 사람. 이중성은 제자들 중에 자에게 가담하는 자가 있음을 알자 당장 식구들을 데리고 멀리 전주 근교에 있는 어느 암자로 피신하였다. 여기서 온 식구가 다 무사히 피난을 했는데 아들 인수는 한 발짝도 암자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 나이에 비해 숙성한 데다 양면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읍에 살 때만 해도 어머니가 그리우면 가끔 누나들을 따라 인정상간을 찾아뵙는 나들이를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나 혹 조사를 당할지라도 아버지의 함자를 말하면 다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미 어른 티가 나게 장성한 데다 아버지를 알고 있는 관리도 별로 없었다. 다만 도청이 무슨 과장으로 근무한다는 관리한 사람이 한 달에 몇 번씩 아버지를 찾아뵙고 갈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장이라는 사람이 도지사 이하영을 모시고 와서 어른께 한번 나들이를 해주십사 하는 간청을 하였다. 연유인즉 상공부 장관 이명신이 진작부터 어른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 했었는데 그 가장이 이제야 사실을 알고 보고를 했고 보고를 들은 임 장관은 당장 전화로 도백에게 어른을 모시고 유성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오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꼭 어른의 아들 인수도 함께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다. 하여 이중성이 그 간청을 받아들이게 되자 아들 인수가 생전 처음으로 타간 나들이를 하게 되었다. 그것도 귀하신 어른들을 따라하는 것이었다. 인수가 어른들을 따라 유성에 이르러 으리으리한 장관의 별장에 들어가 보니 장관은 서울에서 미리 내려와 기다리고 있었다. 인수는 이때서야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한다는 장관이 바로 여자인 줄을 알았다. 그 여자 장관은 이중성을 보자 그만 어린아이처럼 달려들어 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오열하며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았다. 제가 일평생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 가장 그리웠던 선생님이에요. 어찌 하늘이 이리도 무심하여 이제야 만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자네가 그리 생각하였다면 내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네. 그러면서 이중성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설움을 달래주었다. 장관 이명신이 이중성을 대하는 태도는 실로 극진하였다. 그는 끼니마다 직접 밥을 짓고 음식을 장만하여 밥상을 들여왔고 밥상 앞에 단정히 끌어앉아 반찬을 떼어주기를 기꺼이 하였다. 인수를 생각해주는 마음도 지극히 두터웠다. 비서들을 시켜 멋진 옷을 사 입히게 하였고 좋은 구두를 맞추어 신게 하였다. 그가 인수를 데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해보니 비서들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사리가 분명하였다. 비록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출중한 기상이 있었다. 이에 이명신은 이중성을 졸라 인수를 곁에 두고자 하였다. 가장 마음에 드는 비서를 찾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중성은 듣지 않았다. 이미 이명신이 금산생가의 재산을 다 기울여 중앙대학을 설립했을 만큼 현세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에게 자식을 딸려 보냈다가는 자식이 자칫 학교에 빠져들까 염려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눈치챈 이명신은 선생님께 인수를 절대로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였다. 그래도 선생님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인수는 아버지 허락만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따라 나서고 싶은 눈치였다. 하여 이명신이 인수를 가만히 불러서 기띔하였다. 너 집에 가거든 무슨 수를 쓰든지 아버님을 설득하여 승낙을 얻어내라. 기필코 서울에 오너라. 서울역에 도착하거든 무조건 파출소에 들어가 내 집에 전화를 해라. 그는 인수에게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이중성 부자가 며칠 동안을 그 호화 별장에서 잘 대접받고 전주 암자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며칠 새 별이별 산의 진미에 길들어버린 인수의 입이 늘 먹어왔던 나물밥을 마다고 하였다. 자식의 수저질이 시원찮은 것을 보고 이중성이 나무랐다. 사람이 먼저 제 입맛을 다스리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명신이처럼 산의 진미에 길든 사람들은 도저히 민초들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다.
이때 인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하여 말하였다. 아버님, 제가 그분에게 이런 나물밥을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초들의 삶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빛이 약간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제가 한번 그리해 보겠습니다. 정녕, 네가 그리할 수 있겠느냐? 이에 인수가 바싹 떼를 쓰기 시작했다.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저를 그분께 보내만 주신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 저도 대처에 나가 견문을 넓혀보고 싶습니다. 저도 양민증을 가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적대로 붙들어 둘 작정이신가요?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식의 말이 이렇게 나오자 이중성은 별 수가 없었다. 이미 자식의 마음은 들떠 있었다. 더 이상 붙들어둘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만일 이러한 자식을 억지로 붙들어둔다면 반드시 반항심이 일어날 것이었다. 하여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허락하였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가보아라. 이에 인수는 그저 감격하여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잠시만 견문을 넓히고 돌아와 아버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중성이 못 박아 한마디 하였다. 단 절대로 누더기 옷을 입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네 망모의 유언이시다. 이제까진 이 애비가 그 유언을 지켜주었다만 좌우로 네 스스로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예, 절대로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터이니 안심하십시오.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이중성은 가히 마음을 놓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인수가 그 이튿날 서울을 가게 되었는데 마침 도청 과장이 동양을 알아보러 왔다가 사실을 알고 크게 기뻐하며 인수를 전주역까지 데려다주고 표까지 사주었다. 이튿날 아침에 서울역에 도착한 인수는 장관이 일러준 대로 바로 파출소를 찾아가 전화를 하였다. 그랬더니 과연 오르지 않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왔고 파출소 순경들이 그 차 안에서 나오는 두 사람을 향해 깍듯한 거수경례를 하였다. 그 두 사람은 이미 유성에서 얼굴을 익힌 장관의 비서들이었다. 그들이 인수를 극진히 차에 태워 장관의 저택에 이르자 장관이 문을 열고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왔구나. 가상하고 가해롭구나. 이제 넌 내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 이에 인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였다. 예, 힘껏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앙대학교 총장의 식구가 된 이 인수는 먼저 서울의 지리를 익히고 물하의 유통과 서민들의 생활 실태를 살폈다. 당시 서울의 거리는 어디를 가나 실업자와 거지들이 득실거렸다. 특히 서울역 부근에는 각지에서 모여드는 불황자들까지 머뭇거렸다. 거기에다 주먹개나 쓴다는 깡패들이 설쳐대고 눈 감으면 코조차 뽑아간다는 소매치기들이 득실거려 더욱 난장판이었다. 여기에 심히 가슴 저리는 바는 얼굴이 누렇게 뜨도록 굶주린 사람들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인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지금 기름진 음식을 먹고 따스한 방에서 잠자는 생활이 결코 편안하지가 않았다. 오히려 전날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나물밥을 먹고 살 때가 훨씬 마음 편했던 것 같았다. 총장에게 나물밥을 먹이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저 부황난 사람들에게 부끄러웠던 것이다. 총장은 인수에게 날마다 2만원씩의 용돈을 주었다. 그 당시 2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다. 총장이 인수를 시험하고자 그렇게 많은 돈을 주었는지 아니면 인수에게 돈 쓰는 법을 가르치고자 그렇게 필요 이상의 돈을 주었는지 아무튼 푸지게 주었다. 인수는 그 돈으로 우선 부황난 사람들을 살려내야 했다. 돈이 없으면 모르거니와 돈이 있는 데야 도저히 그냥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만일 그들을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평생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고 사람들을 대하기가 부끄러울 일이었다. 남대문 시장 앞에는 꿀꿀이죽을 파는 데가 있었다. 가격도 쌌다. 한 그릇에 30판이었다. 꿀꿀이죽이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만들어낸 것인데 즉 그들이 먹다 남긴 빵이나 통지림 등을 모아다 물을 붓고 끓인 것이었다. 실인즉 멍멍이죽이라 해야 옳았을 것인데 당시 사람들이 이름을 잘못 붙인 것이다.
대개 그것을 오후에 팔았고 서울역의 지게꾼들이 싼 맛으로 많이 사 먹었다. 인수도 한 그릇 사 먹어보니 가히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었다. 하여 인수는 그것을 드럼통에 담아진 채로 다 사서 부학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 드럼통의 가격은 10,000원이었고 한 그릇씩만 나누어 주면 500명가량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한 번 그릇을 잡으면 거의가 너댓 그릇씩을 먹고 나서야 떨어져 나갔다. 인수는 매일 해질 무렵이면 거기에 어김없이 나타나 그 꿀꿀이죽을 2드럼통 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였다. 아무튼 인수는 총장이 주는 돈을 날마다 그렇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썼다. 그러면서도 총장의 일을 아무런 실수 없이 잘 도와주었다. 총장은 무슨 일이든지 인수에게 물었고 인수가 말한 대로만 하면 다 시원스럽게 처리되었다. 중앙대학교에서 무슨 공사를 하다가 난간에 부딪혀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그를 데리고 가서 한번 보이기만 하면 당장의 해결책이 나왔다. 그가 무슨 설계나 기획, 경영 등의 용어조차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 기본 원리만 대강 말해주면 전문인들도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바를 척척 지적해내었다. 정말 신통한 아이였다. 이명씨는 그가 국민학교 문턱도 안 밟았기 때문에 더욱 신통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정규교육을 일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천부의 기질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였다. 총장은 마침내 그가 꿀꿀이죽으로 부학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다. 또한 그가 저녁밥을 항상 그 꿀꿀이죽으로 대신해왔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다. 당시 중앙대학교 산하에 여성계라는 잡지가 있었고 그 잡지사 사장은 이명신 총장의 신임이 두터운 이었다. 바로 그 여성계 사장이 이 인수의 적선적덕 행위를 알아내고 이명신 총장에게 말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총장과 함께 차를 타고 남대문 시장 앞을 지나며 이 인수의 선행을 구경시켜 주었다. 총장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인수가 자신의 집에 온 후로 여지껏 저녁밥을 먹지 않고 밖으로 나다니는 것을 자모 개의쩍게 여기기도 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 참으로 가상한 일이었다. 의당 이 나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여 총장은 인수의 용돈을 하루 30,000원으로 올려주었고 48개의 열쇠를 인수에게 넘겨주었다. 그 48개의 열쇠는 중앙대학교의 살림살이를 다 관장하는 것이었다. 인수는 날마다 총장에게 동아일보 사설을 읽어드렸다. 총장은 동아일보가 반국가적인 글이라 하여 듣지 않으려 했지만 인수가 끈질기게 민중의 소리라 하여 설득하자 마지못해 듣게 되었고 점점 흥미를 느끼어 나중에는 자청해서 읽어달라고 하였다. 총장이 그때서야 민중의 소리를 제대로 듣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나자 인수에 붙인 이중성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편지를 읽고 난 인수의 표정은 잠옷 어두웠다. 예전에 집에서 온 편지를 읽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총장이 사연을 묻자 인수가 어른의 편지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인즉 집안에 할 일이 있으니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것이었다. 원래 이중성은 인수를 보내주고 바로 이밤사 날에 신기촌 옛집으로 이사했고 이명씨는 매달 인수의 월급조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그 주소로 송금해 주었다. 그 돈이면 가히 머슴 10명을 부리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도대체 무슨 할 일이 더 있는지 심히 궁금할 뿐이었다. 총장이 인수에게 당부하였다. 인수야, 너 집에 가거든 바로 네 운누이 옥수를 올려보내라. 그리고 너는 2달 안에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너라.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인수가 열쇠꾸러미를 돌려드리자 총장이 그것을 받으며 인수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홀로 늙었는지 아느냐? 제가 제일 궁금히 여기고 있는 바입니다. 총장은 한숨을 한번 쉬고 인수에게 대략 다음과 같은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것은 아버지 이중성과 인연에 대한 것이었다. 본시 이명씨는 전라도 금산의 만석군의 딸이었다. 아버지 임부자는 그 슬하의 아들딸 14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에 딸로 태어난 영신이 제일 똑똑하고 영리하였다. 임부자는 이 귀여운 딸이 장차 커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전주 기전여학교에 입학시켰다. 당시 양가의 기수로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딸 이명신은 김인현 만세운동 때 전주 여학생 대표로 맨 앞에서 만세 시위를 주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에 임부자는 돈으로 다리를 놓다시피 하여 그 딸을 집행유예 2년으로 빼냈고 다시 일본 동경으로 빼돌려 유학을 시켰다. 이리하여 이명신은 수년 동안 동경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명신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돌연 건장한 청년 5명이 길을 딱 막고 나섰다. 길은 대낮에도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골목길이었다. 청년들이 조선말로 그에게 물었다. 네가 이명신이냐? 네, 그렇습니다만. 이명신이 적이 놀라 대답하자 청년 하나가 말하였다. 아, 제대로 찾았구나. 우릴 따라와라. 임명신은 그 청년들을 따라갔다. 웬일인지 무슨 술법에 걸린 것처럼 한마디도 반항할 수가 없었다. 이명신이 청년들을 따라 들어간 곳은 어느 지하실이었다. 거기에는 기상이 현황한 청년 하나가 까만 책상을 앞에 놓고 단정히 앉아 있었다. 비록 어둑한 지하실이었지만 얼마나 얼굴이 환한 미남이었던지 온통 바깥처럼 밝았다. 청년들이 그 미남자에게 일체의 예를 행하고 하나가 나서서 임무 수행을 복명하자 미남자가 홍종을 울리는 듯한 소리로 이명신을 향해 말했다. 우리가 너를 여기에 데려온 것은 막중한 일을 한번 너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너처럼 애국심이 강한 소녀라야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명신이 당장 이들의 신분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인지 모르오나 시키는 대로 하오리다. 조국 독립을 의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미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상하구나. 곧 그 일이 맡겨진다. 돌아가 기다리고 있어라. 하여 이명신이 밖으로 나왔고 2명의 청년이 그를 하숙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대략 한 달 남짓 지났는데 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예의 그 골목에서 건장한 청년 5명이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다. 예전에 본 청년들은 아니었다. 청년들 중 하나가 나서서 물었다. 네가 이명신이냐?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서가며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시론을 보냈다. 하여 이명신이 이들을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지하실이 아니라 깨끗한 양옥집이었다. 방에 들어서니 그 잘생긴 미남자가 역시 까만 책상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화는 데서 보니 더욱 걸출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웬일인지 이제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스스로 용기와 기획이 열흘 남아에 뒤치지 않는다고 자부해왔지만 이 캐나마 앞에서는 저절로 수줍어졌다. 조국에 앞서 이 캐남의 말이라며 무조건 복종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캐나마가 환히 웃고 빈 보자기 하나를 내놓으며 말했다. 우리가 먼저 네 책가방을 잠시 써야겠다. 이 책부에다 네 책과 필구를 다 옮겨 싸라. 하여 그 말과 같이 하고 나자 캐나마가 다시 말하였다. 너는 며칠 후에 중요한 것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야 한다. 미국에 가서 이승만 동지에게 그것을 전해주면 네 일은 끝난다. 내일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리고는 돌아가라 하였다. 청년들이 역시 하숙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이튿날 가영 그 청년들이 때를 맞추어 그 골목길이 나타났다. 그리고 어제처럼 앞서가며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여 그들을 따라 어제의 그 양옥집에 들어서니 캐나마가 한 손을 번쩍 들고 웃으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이에 이명신이 공손히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자 캐나마가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나는 임시정부 요원 이중성이라는 사람이다. 이제 너도 우리 정부의 밀사가 되어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그리고 책가방을 내놓았다. 어제 비워두고 간 그 책가방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중성이 말을 이었다. 이건 우리가 네 것과 똑같이 만들어낸 것이다. 바로 이 속에 그 중요한 것과 우리의 기밀문서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 미국에 도착하거든 이승만 동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 가방에 실밥을 풀어내고 해체하여 꺼내주어라. 이중성은 이명신의 여권, 초청장, 선표 등을 내놓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로써 네가 도미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 갖추어졌다. 그러나 만일 네가 이 항구에서 그 중요한 것을 무사히 가져나가지 못하고 발각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부득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목숨을 이미 조국에 던졌다 생각하고 태어난 마음, 태어난 표정으로 항구를 빠져나가 배에 올라야 한다.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자결함으로써 결코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중성이 형형한 눈빛을 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이명신은 무사히 배에 올랐다. 4차례는 조사를 받았지만 한 번도 의심을 받지 않았다. 누가 보아도 그 가방 속에는 책과 필구만 들어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희망과 밝음만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막 배에 올라 뒤를 돌아보니 이중성이 3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일제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것이 평생을 잊지 못할 남자와의 마지막 상면이나 다름없게 될 줄을 이명신은 몰랐다. 그가 이중성을 다시 만난 것은 이미 평생을 홀로 산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고 나서였다. 세상의 그 어떤 사나이도 그 걸출한 남자의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총장은 이러한 내력을 인수에게 대략 말하고 나서 한숨을 길게 한번 쉰 후에 말하였다. 인수야, 너희 어머니는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다 가신 여인이다. 내가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다마는 너희 아버님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신 그분만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구나. 총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별스럽게 똑똑하다는 남자들을 다 누르고 장관까지 지낸 그였지만 이처럼 여린 면도 있었다. 또한 그의 얼굴에는 심히 허전하고 외로운 표정이 있었다. 인수가 다시 돌아와 주지 않으리라는 근심 때문이었다. 인수는 총장에게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집으로 내려왔다. 그는 총장의 명에 따라 지혜롭게도 엄한 아버지의 승낙을 얻어내어 누나 옥수를 대신으로 보내주었다. 그런데 인수는 과연 총장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엄한 아버지의 명에 따라 집에서 일만 하고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 때묻지 않은 새 옷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었다. 때문에 그는 뒷날 최첨단 기술을 달리는 전자산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세계 발명 특허 6개에 국내 발명 특허를 수십 개나 획득해내는 천하의 기이한 재주꾼이 되기도 하였다. 또 단일 품목으로는 수출 1위를 기록하는 기업을 이끌기도 하였다. 최근에 그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연변이 그 주무대가 되고 있다. 그에게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참신한 발상과 묶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인정상가는 망령된 그를 읽지 못하게 하였고 그와 생각을 같이 한 세대 충고는 새 옷을 입으라고 하였다. 제도권 교육이 인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는 심각한 반성이 일고 있는 오늘날 그들의 유훈이 새삼 크게 다가온다.